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국가 소방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의 소방차 200대가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세탁기 대신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빨래한 물을 화장실에서 다시 쓰는 등 물 부족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술인 노상원 씨의 자택 금고에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 군 장성 인사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노 씨가 표시해둔 인물들이 실제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 등에 임명돼 군 인사에 개입한 정황으로 종합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광주를 비하하는 응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한 달간의 출전 정지 징계 끝에 44일 만에 공식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경기장에선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힘찬 구호와 응원이 울려 퍼졌습니다. 타는 듯한 무더위에 경남 지역에 유례없는 극한 가뭄을 불렀습니다. 계속되는 피해에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내려져서 전국의 소방차가 논밭에 투입됐는데요. 가뭄 때문에 동원령이 발령이 된 건 지난해 강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시민들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그 빨랜 물마저 재활용을 하면서 물 부족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 말라 며칠 지분데 며칠 지나면 새까만 타본다 가요. 배가 타보여 새까만.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자 논바닥엔 간만에 물이 고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오후 8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에 전격 투입됐습니다. 가뭄은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고 함양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생활용수마저 부족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가뭄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들은 물을 아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탁기 대신 동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기도 합니다. 오랑에 하루 안 무서웁니다. 세탁기 지금 안 씁니다. 물 때문에. 물 안 쓰지 보겠으니. 설거지만 개우하지. 물을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퐁퐁을 하면은 물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살뜨물에 씻고 빨래는 그거 남겨놨다가 화장실에 쓰고. 공공기관에선 절수요령이 적힌 전단을 나눠주고 물이 콸콸 나오지 않도록 수도 밸브도 걸어 잠갔습니다. 충분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롯데리아 개업 모의를 꾸몄던 역술인 노상원 씨의 집에서 군 인사를 논의한 인사 명단이 나왔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수위 당시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군 장성들의 이름과 출신은 물론 정치적인 면에서 순수한 군인이라는 평가까지 빼곡히 담겼습니다. 노 씨가 동그라미를 치고 총장, 의장이라고 쓴 인물들은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퇴역하고 오랜 기간 역술인으로 살아온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롯데리아 개업 모의로 상징되는 내란의 비선 수준을 넘어 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와 깊이 소통한 걸 보여주는 문건이 자택 금고에서 발견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노상원 수첩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이 최근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이 문건 국방 인사 전략 방향을 열람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윤석열 인수위에서 작성된 걸로 보이는 문건은 대장급 4명과 중장급 20명의 사진, 이름, 출신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김승겸 대장 이름엔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화살표를 빼 의장이라 적혔습니다. 박정환 중장엔 동그라미와 별표가 쳐졌고 총장이라 함께 쓰였습니다. 전동진 중장 옆엔 지작이라 적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군 최고요직 인사는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2022년 5월 박 중장은 육군 참모총장에, 전 중장은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2022년 7월 김 대장은 윤석열 정부 첫 합참의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상원 수첩에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군장성 인사에도 개입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여인영, 박안수 이름과 함께 강은 차후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여인영은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는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고 강호필은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노상원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현직 대령 등에게 인사청탁으로 금품을 받아 형사처벌된 전력도 있는데 역술인 노 씨가 윤석열 정부 군 인사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 지방선거의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등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컨닝은 했지만 등수가 바뀌지 않아 괜찮다는 식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총 261건의 소청 중 기각은 112건, 각하 처분은 149건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인 유권자 등이 제기한 모든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바뀌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결국 특검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도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선관위가 소청을 기각한다면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제대로 다투어 보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밝혀진 전산 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재선거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뭐냐? 레버리지 ETF에 책임을 져라. 마지막 토론까지 이어진 후보들 사이의 날선 공방, 감정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치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정청래 후보가 치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입니다. 한국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입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앞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뭔지 제대로 답하지 못한 상대의 실책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그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이랄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조국 혁신당이 경도되어 계셨던 게 아닌가. 승리하면 국보 이름만 중요한 건 아니죠. 국정과제 그럼 50%는 뭡니까? 날선 공방은 정부 정책부터 지방선거 결과 책임까지 주제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국무회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되어 있고요. 국무회 주제도 김민석 의원이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울시장을 승리할 수 있었으면 더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후보 측이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발적 자원봉사자가 그 당원 명부는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자, 30초 누가 지났습니다. 주지 않았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반명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후보님 캠프의 일원으로서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유도했다고 해요.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가 확정되지만 당에서는 이후에도 선거 후유증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학원이 아니라 폭넓은 독서라는 국가교육위원장의 발언에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업무보고 때 서논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논술 학원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확대가 될 것이니 학부모님들께 준비를 하시라. 논술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도입된다면은 지금 각 가정과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를 해두는 정도면 충분하다. 어제 국회에선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 문항과 평가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키울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 수준의 교육 인공지능이 압도적인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한다면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기 힘들 거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공교육이 그만큼 대비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국가교육위원회는 2033년 수능부터 서술형 문항과 전과목 절대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인데요. 오는 10월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입 커뮤니티 등에선 오히려 사교육이 활개칠 거다, AI 채점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 등을 놓고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가안보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선 출마를 놓고도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They don't get anything done if they never get the Save America Act done. You have the right to declare a national security emergency for elections. 현지 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 한 방송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권자로 등록할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걸 통해 관철을 하라는 겁니다. Mail-in ballots and you don't even need the center. Okay, I'll leave it at that. 한편 트럼프는 트럼프 2028 모자를 쓰는 등 3선 도전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는데요. 출마를 진지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I get asked by even tonight they're screaming at the event, 2028. 미국 헌법은 3선이 불가능하다고 못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출마를 한 뒤에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방식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Now everybody wants me to do it, but the law is very strong.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에선 보유세 부담에 급매 매물이 확 늘었는데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조짐도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집을 팔겠다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현재 매물 내놓으신 분도 가격을 좀 더 낮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 매물로 늘어날 보유세 부담 때문입니다. 집을 판 뒤엔 대부분 동작구나 송파구 등 인근 지역 이사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뭐 흑석동이나 개포동, 그다음에 송파 아니면 분당 쪽으로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근처에 좀 고급 빌라를 찾는 분도 계십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40억대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려는 수요입니다. 이런 지역별 차이는 매물 수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제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구와 서초구 매물은 6에서 7% 늘었는데 반면 동작구와 광진구, 마포구 등 한강벨트의 경우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늘었습니다. 중랑구와 도봉구는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으로도 급매가 많아진 강남권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금액대가 종부세 영향을 좀 안 받는 저희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인도 급매 형식으로는 내놓지는 않으시고요. 세제 개편안으로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집값을 누르니 한강벨트나 강북권의 집값이 오르는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무주택으로 남지 않을 거고요. 평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조금 한 단계 아래로 간다든지 이런 의도치 않은 풍선 효과가 될 개연성은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규모 7.4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250명이 숨졌습니다. 실종 신고도 4,000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계속됩니다. 잔해 밑에 16시간 넘게 갇혀있던 여성이 목숨을 구했고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기와 그 아버지도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거세게 흔들리는 건물 속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옵니다. 규모 7.4의 강력한 지진은 평화롭던 일상을 한순간에 잿빛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50여 명이 숨졌고 비공식 집계 실종자만 4천 명에 달합니다. Todo se empezó a mover suavecito. Yo pensé que iba a ser un temblor común y corriente, pero se convirtió en un terremoto y fue una verdadera historia de terror.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위 구조대원들이 손을 들어 올리며 주변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희미한 생존의 소리가 감지되자 현장은 이내 기쁨의 환호성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Han rescatado 3 personas y en el de enseguida han rescatado 2. Gracias a Dios, ilesos, no tan aporreados. Todo muy bien, gracias a todos nosotros. 붕괴된 아파트 더미 아래에서는 생후 3개월 된 아기와 아빠가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16시간 넘게 잔해 밑에 갇혀있던 여성은 소방관이 건넨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 뒤 무사히 들것에 실려 나왔고 새벽녘에는 30대 남성이 가벼운 부상만 입은 채 구조되는 등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관의 품에 안긴 작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까지 무사히 들려 나오자 주민들은 희망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몰아치는 여진과 악조건이 구조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세계 최고 발레단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 마린스키에서 활약 중이죠. 발레계의 아이돌 발레리노 전민철이 입단 후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섭니다. 뜨거운 여름 눈길을 끄는 발레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볼만한 공연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첫 시즌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고 러시아에서의 보낸 시간들을 이번 한국 무대에서 김기민에 이어 지난해 10월 한국 무용수로는 2번째로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 들어간 22살 발레리노 전민철이 휴가를 맞아 입단 뒤 처음 한국 무대에 오릅니다. 고전 발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 지그프리드 왕자 역할을 맡았는데 특히 백조 군무가 돋보이는 1막 2장을 관객들이 눈여겨봐주길 강조했습니다. 사실 왕자의 솔로 춤은 없지만 백조가 처음 만남에서 왕자를 피하고 왕자는 그녀에게 점점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린스키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보물로는 일상의 여유를 꼽았습니다. 저희 삶 자체가 변했다는 것, 연습실에 거의 살다시피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금 더 덜어내서 저의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0년 전 세상에 처음 연주된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죽음과 소녀. 이 곡을 발레로 펼친 두 작품이 한 무대에 오릅니다. 서울시 발레단의 창단 2주년을 기념하는 이 공연에선 먼저 세계적 안무가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폭의 7번째 파랑이 만들어진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공연을 펼칩니다. So the whole ballet is actually a celebrating of life. And of learning to understand that we all have our time and we all have to learn to say goodbye at one point. 이와 함께 스웨덴 출신의 혁신적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선인장은 해외 무용단의 내한 공연이 아닌 한국 무용단과의 첫 협업을 통해 관객들을 만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광주를 비하하는 구호로 논란을 빚었던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오늘 봉황대기에 출전했습니다. 어제 봉황대기에 출전했습니다. 출전 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면서 공식 경기에 나설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경기 시작 전엔 이례적인 안내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전 야구장 전광판에 부적절한 응원을 금지하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배재고가 지난 6월 광주 제1고를 향해 지역 비하성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된 지 44일 만에 나선 복귀전입니다.
배제고 선수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야구장에 들어섰고 양팀 관중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새마음 새뜻으로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그저 그런 걸 응원하러 저희 선배들이 많이 왔어요. 앞서 배제고는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재심을 거쳐 1개월로 징계가 줄어 이번 봉황대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전국 대회입니다. 관중석에선 인천고와 배제고를 향한 응원전이 펼쳐졌고 더가웃에선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힘찬 구호와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논란은 응원 문화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롱과 폄하 대신 자부심과 재치를 담아 고교야구만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인천고 아이들이든 배제고 아이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같은 팀을 응원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원과 경북, 경남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과 경북 동해안이 10에서 50mm, 경남 남해안이 10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34도, 서울과 청주가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